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현충일 공휴일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벌써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아, 저희가 이분들의 출연료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정말 예. 좀 짜긴 하더라고요. 너무 짜, 너무 죄송해요. 예, 저희가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예, 아니 아까 근데 동점이 13,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요. 다 백수세요 혹시?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제가 댓글 보다 왔는데 아니 장윤선 하차라는 도대체 뭐야? 비염 치료하고 나와라. 아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인데 장윤선이 안 나오면 도대체 누가 나오라고? 맨날 이거 약 먹고 방송해. 이거 진짜 우리 동네 그 한의원에서 더 이상 킁킁거리지 않게 직전에 드셔도 효과가 있는 약을 드셔라. 장윤선은 비염 치료에 전념하고 김준일의 취재 편의점 바꾸자. 그럴까? 그냥 김준일의 편의점으로 할까? 아,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진행을 너무 잘해. 김준일 평론가 제가 어제도 평화 갔다 왔는데 토마토 저 안 부르시더라고요. 섭섭하네. 아니, 박지훈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항상 1순위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렸고요. 드디어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모든 언론들 오늘 보니까 반쪽 국회 이렇게 비판 보도를 썼더라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갑자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을 마치고 쫙 들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플랜카드를 피기 시작하면서 아, 누구지? 막 봤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옛날에는 국민의힘이 들어가고 민주당이 피켓 시위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세게 구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자 의원은 현장에서 이재명 방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게 집회하시는구나 했더니 뒤에 좀 길어지니까 기자들하는 방석 가온나. 딱 13분 지나니까 앉읍시다. 힘들어서.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회법상이 봤을 때 임시회 열고 국회의장 선출하고 3일 이내에 이제 상임위원장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6월 7일이죠. 내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아마도 국민의힘은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협조라는 건 뭐냐면 방금 몰라도 법사위하고 운영위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두 위원장 포함해서 가방위원장도 뭐 그렇고 국민의한테 넘길 생각 없다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거 끝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로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전쟁터는 어떤 전쟁터냐면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한쪽만 있고 국회 통과시키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될 게 이 초장에서 딱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이 국정의 그 어떤 그런 게 사라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 김종인 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김종인 21대 김종인 위원장 시절 때 뭔가 어떤 그 프레임 잡기 위해서 했던 그때의 위원장을 다 너희들 해라 했다고 그때도 여당이었고 민주당이 차이점이 좀 있어 보이고 아주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어제 딱 보고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박지훈 변호사께서 뭐 큰일 났다 그러는데 뭐 큰일 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그 민주당에서 법치주의 뭐 법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쪽에 보통 강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관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관례에 따라서 이제 배분해야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관례 얘기한 건 국민의힘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맨날 법치주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법을 따라야 된다. 법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를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상 관례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 힘의 역학관계가 바뀐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줄 리는 없다라는 거는 본인들도 현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솔직히 포기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운영위원장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운영위원장은 어쨌든 여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관례였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어쨌든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운영위원장 가져갔잖아요. 네. 뭐 그 의석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논리를 대고 있는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 지도부의 고민은 운영위원장도 안 내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야. 네. 두 가지 고민이 있는데 못 가져오면은 이제 용산한테 두드려 맞을 테고 네. 만약에 이제 협상을 하는 척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뭐가 하면은 이제 지지자들한테도 두드려 맞을 상황이라서 차라리 이거는 파행으로 가는 게 낫다. 쟤들이 너무 독주를 하니까 우리가 할만큼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파행으로 갈 거는 저도 동의라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전 다음 주에 그냥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네. 이제 화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화요일에 지금 본회의 연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 예. 10일 날 열 때 거기서 결정을 할지 아니면 네. 목요일 날 한 번 더 열어서 거기서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다음 주를 넘기진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 네, 제가 뭐 불행하다, 큰일 났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는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상황은 되게 불리해져요 국민의힘이. 네, 지금 그렇죠. 말 사면초가 같은 네. 모양새예요. 관행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왜냐면 약자 강자 얘기했잖아요. 완전 동의하고 이제 문제는 법대로 갔을 때는 가장 불리해지는 게 또 국민의힘이거든요. 그 실제로 고민을 할 거예요. 7개라도 받는 게 맞지 않나. 속내가 있을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야 7개 받아서 뭐 해수위, 국토위 뭐 몇 개 가져가는 게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 근데 용산을 안 볼 수 없는 거겠지. 운영인 용산이에요. 국회 운영위는 그걸 왜 받아올려야 하면 용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운영위 때문에 지금 일이 난리가 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용산에서는 운영위 위원장도 뺏기면 너희들 바보다 안 된다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하면 지금 말씀처럼 우원식 플러스 민주당은 나갈 겁니다. 쭉 나갈 거고 상임위원장 18개 다 배분될 거고 그리고 또 이 논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느냐라는 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좋을 게 사실 없어요. 네.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지금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아니 근데 사실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보니까 뭐 구호 막 앞에서는 열심히 막 외치는데 뒤에서는 구호도 잘 안 외치고 그리고 그 뭐 제가 아까 이제 13분 딱 되니까 2시 13분이니까 앉자고 하고 그리고 자리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어디가 이러니까 아 예산실장 와서 가야 된다. 아 저기 지역구에 경찰서장 와서 가야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절실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도 보일 때도 뭔가 절실하거나 정말 목숨 걸고 할 만한 일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 방탄하고 비호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기자들이 아, 왜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니까 기자 용산용. 그러니까요. 용산용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산 보여주기예요. 보여주기 식이고 우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대통령 와서 연찬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이 돼서 뼈가 빠지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좀 그 퍼포먼스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법대로 가겠다라는 거고 어제 나경원 의원은 무슨 법대로냐 이게 멋대로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응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 6월 10일이 이제 60 민주화 운동 그 기념일인데 그날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면 그렇겠죠,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그 시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깊이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석유. 제7광구. 아 노래 잘하는데 박지훈 변호사 노래 듣고 싶네. 그 제7광구 노래를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 아 모르는 노래요? 저보다 좀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박진영 정도. 나이 많은 분 여기 있잖아. 박진영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평론가 정도는 알던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 아 정말 그 노래 처음 들어봐요? 아니, 아는데 알겠지. 알기는 아는데 노래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아는 노래는 아니라. 10달 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랑 세대가. 준일이 형이 모르고 김준일 평론가 저는 비슷하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막
우리 엄마 울고 막. 저 5세 4세 뭐 이래가지고 잘 몰라요. 네, 막 그런 그 추억이 연식이 막 다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자,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누가 왔냐면 아브레우 박사님이 오셔서 어제 튼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월요일 날 갑자기 대통령이 최초의 국정 브리핑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두 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게 지금 참모들하고 경제수석이나 뭐 이쪽 그 참모진이겠죠. 제대로 지금 검토가 돼서 지금 하는 건지가 첫 번째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많이 좀 급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뭐 이거는 뭐 다 보도됐던 내용이긴 하니까. 네. 왜 그랬냐면 실제로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정말 석유나 이런 거 자연 잘 모르는 사람도 네. 거기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고 있었고, 네. 1976년이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뭐가 발견됐다 그러고 하는 걸 알았는데 뭔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었는데 이게 정책 브리핑을 대통령이 직접 할 만한 사안인가 의문스러웠고, 첫 번째 딱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네. 보물선 발견했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하고 변함은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브레온가 그 박사가 온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 존재가, 그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 유머러스한 상황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유머러스. 코미디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가 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검증이 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등등 봤을 때 상당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일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이 기사 또 이 정책 브리핑 한다는 걸 들었을 때 네. 상당히 좀 뭐가 막 큰일 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땠어요, 김준일 평론가? 터져서 석유 기본소득 받으면 좋겠다. 알래스카처럼. 알래스카가 주고 있거든. 우리 석유 기본소득 예.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표현이 좀 적절하다고 봐요. 사기의 경계선. 야, 경계선이다.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지만은 제가 좀 몇 개 설명을 하자면은. 예. 지금 이게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엄청 팠어요. 그 동네를. 맞아요. 예, 팠어요. 경상도만한 땅 그 바다를 이제 계속 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2009년에도 파고 2014년에도 파고 그 계약 석유공사 홈페이지가 보면은 그 계약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가 다 맞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가 왜 이제 지금 다시 이게 이렇게 2,000조 원이 되느냐라는 거고, 어제 이제 시사인에서 보도한 거 맞아요. 아주 구체적인데, 그 지금까지 해왔던 데가 방금 2009년, 2008년부터, 2007년부터 여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얘기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예. 이 우드사이드라는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랑 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했는데, 네. 여기에서 작년 8월에 홈페이지에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가망이 없는 광고를 퇴출시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광구와 캐나다, 미얀마 A6 광고, 그리고 대한민국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망이 없는 데를 이제 퇴출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여기가 정확히 같은데요. 6-라고 8하고 8광구. 네, 8광구하고. 그래서 여기가 심지어는 이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 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석유가 나면은 반반 먹는 거야. 반반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걸 포기한 거죠. 그거를 포기를 한 거가 이제 2022년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작년에 8월에 이제 이거를 공시를 했다고 하면은, 맞아요.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액트지오는 뭘 보고, 근데 이제 설명을 제가 산업부나 설명을 들어보면은 추가적으로 얘들은 우드사이드는 포기를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을 더 확보를 해서 봤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어저께 이제 그 박사가 지금 귀국하면서 한국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내 기자회견에서는 그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그리고 제가 만난 전문가들 몇 분이 얘기를 하는 게 판단이 안 된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데이터를 내놓기 전에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레우 박사를 사기꾼 취급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 사람이 경력은 있고 예. 무슨 뭐 지질학회장인가 뭐 미국의 무슨 박사기 때문에 논문도 좀 냈고 거기서 학회장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는 건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 이제 퇴임을 한 다음에 컨설팅을 해요. 근데 그 컨설팅을 하는 게 굉장히 이를테면 맞춤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렇다고 모든 반도체에 다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춤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분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무엇보다도 그 어제 이제 장윤성 기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우드사이드는 1954년에 창설이 돼서 맞아요. 2022년 매출액이 168억 달러, 맞아. 순이익이 65억 달러, 고용인원 5천 명.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인데 고용인원 4명. 4명. 텍사스 휴스턴에 가정집에 있고 이거 매출액이 27,000달러였어요. 27,000달러.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 매출액 하다가 4,500만 원. 뭐 갑자기 늘어났어요. 지난해 70억. 70억. 호구 하나 잡은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의뢰했어요.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호구를 잡았어 지금. 난 우리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호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발하면 안 돼. 안 돼. 이게 뭘까 이게 뭐. 엄청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 삼성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컨대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아주 신기술을 이제 개발했어요. 뭐 램, 제가 컴퓨터 잘 몰라서 램 같은 걸 새로운 걸 개발하면 거의 개발할 때 그 출시를 설명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강물것 정도 발견해가지고 야, 이 정도 있으면 개발 가능성 한 5%는 된다. 그럴 때 발표하지 않거든요. 않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회사로 따졌을 때 이 신제품 출시라든지 뭔가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 있는 뭔가 확고한 게 있을 때 CEO가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그래서 주가 조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아주 미미한 가능성에서 이걸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흔들 수 있고 혹시나 그 주식을 사놨다가 그것을 했다면 이게 회사가 했다면 이게 시세 조정 행위예요.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자본시장부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정보 유포하는 거거든요. 거짓 정보 유포.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국가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8, 90% 됐을 때 했었어야 돼요. 뚫었는데 나왔다. 뽕뽕뽕 나왔다. 아니 나는 그날 석유가 팍팍 나온 줄 알았어요. 나도.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갑자기 나온 줄 알았어요. 이름이. 석유가 콸콸콸콸 나오는 거라. 뽕뽕뽕뽕 손으로 찍어 먹고 해봤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제 정부 발표는 20%, 석유공사는 10%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죠? 우리 저 액트지오. 아브레부 박사는 그 최경식 교수라고 미국 퇴적학회 서울대 교수인데 이 회원이신데 이분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지질 탐사 석학은 아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를 했던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팩트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주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하고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이게 저희가 곧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2014년 12월 10일 이후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석유공사의 보도자료예요. 홍보실에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보도자료인데 이걸 보면 호주의 그 우드사이드사하고 동해에서 경북 지역에 22년치야. 이때는 22년치 사용분의 가스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동해 8광구 6-1광구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동해 1의 가스전의 8배에서 9배 규모로 탐사 자원량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나왔어요. 이거 말고 이게 201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2019년에 석유공사 보도자료가 또 나옵니다. 예. 그것도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이걸 보면은 여기 똑같아요. 자, 한국석유공사 우드사이드와 함께 동해 심해 탐사 사업 재개. 지역이 어디냐면 동해 8광구 6-1광구 북부 지역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똑같은 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도자료 딱 이 정도만 내면 하면 됐던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주가하고 상관없는 거 이 정도 내면 그냥 정보 캐치할 사람 캐치하고 말 사람 말고 그래야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이상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니까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석유자 들어가는 회사는 주식이 근데 다 올랐어요. 그것도 웃긴 게
작은 석유 회사들 몰랐어요. 한국 석유 뭐 이런데 한국 석유 죄송해요. 정말 중요한 예컨대 SK 큰데 정유 회사들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에 보고서 쓸 만한 일인데 이거를 왜 발표를 합니까? 한국 석유가 녹아났는데 아스팔트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다른 회사라고요. 석유라고 그러면서 막 다른 회사. 상한가 찍고 막 영 다른 회사. 알고 보니까 아스팔트 회사야.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또 올랐다가 확 떨어졌대요.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들 실망해서 떨어진 빠지고.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진짜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 2014년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8 광구하고 6-1 광구 북부 심해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밀 물리 탐사 자료의 특수 전산 처리 해석 결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본 게 지금 이 그 액트지오가 한 게 지금 그 전에는 2차원만 했고 여기는 3차원을 해봤더니 이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14년에 3차원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2차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거 저도 이제 다 주워 들은 거니까 그냥 범부의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범부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은 이거를 그냥 이 표면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 지질 형태를 보고 자료를 분석하는 거고 3차원은 숙제 그러니까 뭐 주파수나 뭐지 그 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쏴봐가지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아서 이제 그거를 재구성을 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2차원까지 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3차원을 가는 건데 3차원을 하더라도 뚫었을 때 나올 가능성은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도 이미 3차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일 아브레우 박사가 새로운 데이터가 뭔지 그러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이때 다 해봤던 거 말고 뭐가 나온 건지. 그렇죠. 그런데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똑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그 석유공사 보도자료 여러분 이거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똑같이 나와. 2022년 2007년 2월 20일부터 2009년 8월 22일까지 2년 6개월간 2D로 물리 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추를 한번 해봅니다. 2009년 8월 22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3년 9개월에 걸쳐서 시추를 이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로 여기 3D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하고 2014년 나온 보도자료 내용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비밀협약 때문에 말하면 안 돼. 석유공사에 문의해줘라고 아브레 박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석유공사에서는 이거보다 업데이트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 산자위 야당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냐 했더니 대충 견적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견적이 나오 지금 뭐 계속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그 추적한 바로는 이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규모가 5,000명 이상이고 굉장히 세계 그 호주에서 굉장히 유력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다 해서 없다 하고 털고 나간 거야. 털고 나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있다.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제의가 돼서 계약을 맺고 5천억이나 되는 시추공을 그 연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대통령이 결정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로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과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한국일보가 굉장히 기사를 잘 썼는데 중립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다 들어보면 이게 과연 대통령이 발표할 일인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나서서 일종의 이런 호들갑을 했어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율. 그러니까 딱 항상 그런 어떤 모션이 있을 때가 액션이 있을 때가 갤럽을 안 본다고 하면 그건 너무 보나 봐요. 갤럽 23인가 24 떨어졌을 때 영수회담을 결국 했죠. 갤럽 21은 사실은 10%대 턱 밑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찾다 한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딱 그만 느낌. 저는 이런 말하면 정말 좀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아주 극도로 지지하는 사람 빼고는 이거 다 비웃거든요. 다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극도로 지지하는 그거를 방어할 목적이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네. 지금 발표하는 것도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날 것 같은데 왜 네. 이러냐고 하면 결국은 정말 20% 그건 무너지면 안 된다. 그 판단에 이거를 좀 무리하게 빨리 던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약간 석유공사의 대통령이 놀아났고 희망회로를 돌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놀아났다라기보다는 취사가 네. 선택을 되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는 맞고 그렇게 급해서 한 거 다 맞는데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네.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여기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게 계속 예산도 따고 돌아가려면은 네. 계속 이제 구멍을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어. 그렇죠.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는데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데 또 용역을 맡긴 거야. 네. 사실은 이게 그렇죠. 막 용산에서 맡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에서 이제 우드사이드에 아니 우드사이드가 아니라 액트지오에 맡겨서 가장 희망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한번 여기를 뚫어봐야 된다. 6-1은 25번 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멍만 계속 너덜너덜해지겠어 동네가. 아니 포항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지진 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계속 뚫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 계속 한번 뚫어보겠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석유가 나온다고? 덥석 문거리 보고 하루 만에. 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산업부도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대통령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갬블링 도박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갬블을 잘하지도 못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또 그나마 지금 당장 요금 먹지만은 예.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게. 실제로 이제 석유를 뽑아가지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본인 2035년이라잖아요. 본인 퇴임 때까지 이거를 울고 먹을 수 있어. 자, 하나 뚫어. 안 나왔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뚫어. 네.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나 이런 데서는 몇 개까지 뚫어야 되는 것인가. 나올 때까지 뚫어야 된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갬블링인 거죠. 그러니까 도박을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도박적으로 하는데 다른 것도 생각해 보세요. 의대 정원도 2,000명 늘려. 맞아요.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갬블링 운영을 한다. 이게 국정을. 예, 갬블이라도 잘하고 도박사 그래서 우리나라를 뻥뻥뻥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매우 낮은 확률에 도박을 엄청 못하는 사람 같은 제가 지금 뉴스를 좀 봤는데 네. 벌써 이제 포항 지역 신문에 경북 매일신문에 보니까 일면이에요. 0일 만에 막대한 석유가스 포항 한국판 두바이 되나? 이거예요. 막 전면에 그냥 뉴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저는 갬블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마지막 마지노 그걸 잡기 위해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고 이걸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참모 조직이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나 뭐 이런 밑에 참모 조직이 있었으면 대통령님 그거를 발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야 뭐야 그냥 밀어붙인 것 같거든요. 가만 있어봐. 이거 내가 이야기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금 보면 12월에 시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했거든요. 승인했다. 승인했다고 발표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러면 12월부터 시작을 하면 일단 계약금만 440억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루에 시추선 사용료가 하루에 6억 5천만 원. 그리고 수면으로부터 1km 이상 심해 있는 유전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나 시추분 꽂을 때마다 1,000억이야. 그러면 이게 그냥 동네 애들 뭐 하듯이 할 수 있는 규모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탄소 제로 시대로 가야 된다. 기후 위기 때문에. 벌써 지금 우리가 5월인데 막 30도잖아요. 너무 덥고. 파나마는 뭐 지금 면적이 가라앉아가지고 이주 기후 뭐 이민자들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있는 거 막 뚫고 석유 나올 때까지 뚫고 이게 바른 판단인 거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밀실에서 비밀리에 사실을 했을 건데 아니면 우리가 모르게 모든 국민들이 그나마 이게 의도한 바와 다르게 다 알게 됐습니다. 아브레오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거 다 분석될 거고요. 저는 그게 더 비웃음 살 것 같거든요. 정말 갬블처럼 확인하지 않고 아주 낮은 예컨대 투페어
원표도 아닌 걸 들고 야 포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 치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저는 곧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브레오가 언론에 얘기를 했어요. 아직 석유와 가스가 발견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 진짜 어제 그 기자회견 들으면서 와 이게 지금 현타 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대통령 우리한테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일 흥분한 사람이 대통령 아니냐. 저 오늘 아침 한겨레 칼럼에 권태호, 권태호 논설위원장, 논설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로또 앞자리 2자리 맞았는데 그러니까 일가 친척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이거 나오면 니네 반 줄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1976년이 아니다. 맞아요. 저는 한겨레 권태호 그 논설위원실 실장님의 칼럼을 좀 맞아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독을 권합니다. 근데 어쨌건 아니고 그저께 나온 조선일보 그 만물상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이제 석유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읽어드릴게요. 석유를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네덜란드는 노르웨이보다 10년 앞서 북해에서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했지만 나라에 독이 됐다. 가스 수출로 재정이 풍족해지자 선심성 복지를 대폭 늘렸다.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급등했다. 결국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 노르웨이는 네덜란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북해 석유 수출 대금으로 국고 펀드를 만들었다. 영일만에서 실제법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왔어. 이게. 그래도 석유 포퓰리즘 하면 안 되고 대책까지 나온 거야. 대책까지 다 나왔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언론도 사실은 조선일보 정말 좀 심하더라고요. 몇 바닥씩 쓰면서 마치 석유가 다 나오고 A의 두바이. 예, 조선일보하고 딱 조선일보 아니면 지역 신문들 뭐 경북신문, 매일신문 뭐 이런 신문들은 똑같이 가는데 그나마 동아일보나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가요. 검증을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사실 1976년의 경험이 사실은 그 아마 60대, 70대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유 그때도 속았어.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속았다기보다는 저는 그때는 정권이 좀 유용했던 것 같아요. 유신 때고 그렇습니다. 경제가 오일 쇼크 때문에 막 힘들고 이러니까 물가 20%씩 오르고 막 그럴 때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도 아닌데 엉뚱한 소재를 갖고 와. 그때는 갖고 오기 너무 좋죠. 자기 정권도 취약한데 경제가 막 떨어지고 오일 쇼크 일어나니까 기름 났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 관계도 없는 데서 하는 거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조선일보도 그건데 KBS가 안타까운 게 대통령 그날 기자회견 했잖아요. 9시 뉴스 1번부터 10번째까지 가다가 이걸 산유국 얘기했어요. 10개를 했어요. 저도 어제 KBS 할 얘기 있어요. 진짜.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 뭐 해서 10개를 했어요. 석유 매장 가능성 0일 만에 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0일만 가가지고 막 쫙 찍고.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정말 국민은 다 판단하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액트지오 저도 들어가서 취재해 보려고 했더니 벌써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하도 많이 봐서 기자들보다 빠른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다 취재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종의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길드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관련된 사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그 KBS 같은 회사 그렇게 쓰고 있죠. 어제는 보니까 르완다 대통령이 사실 독재자예요. 불러다가 박정희 모델로 하는 게 꿈이다 이런 걸 찬양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정희 시대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을 하고 이렇게 희화화되고 첫날 제가 이거 딱 속보 전해드리니까 저희 댓글창이 막 불이 났어요. 또 뻥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 이미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오히려 뭐 산자부 차관이나 석유공사 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하게 해서 일정 정도 뭔가 그 성과가 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지지율 어떨까요? 이번 주에는 지지율 발표가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갤럽 나오는데 갤럽이 한 주 쉬어요. 다음 주 뭐 보합세 비싸게 유지는 할 것 같은데 유지할 것 같아요?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경향성이라는 거하고 이 지지층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이게 올라가려면은 그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보수 정부의 주 지지층이 사실은 이제 뭐 연령으로 하면은 이제 60대 이상,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층.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갤럽 기준으로 긍정 60대 60대가 긍정 30, 부정 61. 그리고 70대가 긍정 49, 부정 33. 그러니까 여기가 그 30대는 긍정 10, 40대는 긍정 8.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부정이 90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는 완전 그러니까 10%대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자영업자가 원래 이 보수 정부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직자 그리고 노년층 그리고 가정주부 그리고 자영업자가 이 정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밀었는데 자영업자가 지금 19% 나왔어요. 와, 엄청 빠졌네. 엄청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기본적으로 30%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37%였는데 지금 19%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경기 안 좋거든요. 맞아요. 폐업률이 지금 서울에 10점, 그러니까 8집 중에 한 집이 지금 음식점 폐업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청 자료 보면은.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다 빠지는데 이거가 만약에 지금 터지면은 국유가 딱 꽂아서 지금 터지면은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이게 언제 터진다고 이게? 최소 10년이야. 그게 공박한 거예요. 상황이 터졌을 때를 해야 되는데 뭐 아예 가능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퍼센트 얘기를 했는데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부정 평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 90에 가까워요. 30, 40대는. 그 어떤 의미냐면 40대는 정확하게 90% 부정 평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제가 예를 좀 계속 드는데 효도를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한 10몇 % 안 해도 된다는 인간들이 있어요.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봤을 때 일본 땅이라는 하는 인간이 한 10% 정도 됩니다. 중국 땅이라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8, 90% 가면 끝났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계기가 아닌 이상은 변동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중추잖아요. 3, 4, 50대가 거기서 지금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더 나쁜 길로만 가는 것 같거든요. 반대의 길로. 그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딴 길로만 가고 있고 엉뚱한 기름 난다고 엉뚱한 소리 내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국제 신용평가업체 이제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요거 석유 매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희망과 꿈일 뿐이다. 한국이 석유 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은 한국과 같은 미개발 지역에서 성공률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의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흥분하지 말라며 신중을 당부했다. 이거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P가 좌파야.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고 정부 말먹자고. 민주당 아니야 민주당? 민주당이야 민주당 지지. S&P가 민주당이야. 야 이게 진짜 정말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정말 이게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사실상 3일 천하, 나흘 천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아그레브 박사가 무슨 얘기를 전 망신 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 개망신 당할 겁니다. 이게 한번 할 때마다 다 망신 당했거든요. 69세 시간 뭐 영유아 보육 문제 2000대 정원 정말 순식간에 3일 만에 개망신 당할 겁니다. 보십시오. 저 장담하겠습니다. 유일한 소득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나흘 동안 탄핵 얘기가 안 나와. 잠깐 탄핵 얘기가 잠깐 줄어들었어. 맞네요. 나흘 동안. 그러네. 내가 곧 시작될 겁니다. 다시 탄핵 얘기.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며칠 석유로 도배질이 됐는데 바로 바뀌었고 불행히도 이번 주에는 현충일 때문에 갤럽 여론조사가 없어. 좀 상승하거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고 다음 주 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 문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실상 터뜨렸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서운 검증의 나라입니다. 무슨 사건 딱 터지면 팩트체킹, 이거 팩트체크잖아. 다 팩트체크하는데요. 다 팩트체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상 대한민국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이고, 벌써 43분이네. 큰일 났네. 최혜병 외압 수사 이 사건 좀 또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임성근 사단장 범죄 혐의가 상당히 네. 그 자세하게 정리가 된 조사본부 그 문건이 나왔어요. 이 건도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통화기록,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기록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군 법무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데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제 말씀 뭐냐면 이쪽에서 어떤 행동하게 만들어 놓고 반대되는 얘기들 나오고 경로 얘기 퍼뜨려 놓고 아니라 그러면 그 증거 내놓고 전화 비슷한 얘기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전화 얘기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이제 8명이 입건이 됐었는데 중간에 빼고 2명만 현장 지휘관들 관련만 가실치사 같은 걸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고가 다 됐어요.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임성근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뭐 수변 수색을 해라, 뭐 가슴까지는 장화 신어라 등등의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있었거든요. 8월 14일도 보고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껏 없는 것처럼 민성근은 그냥 당연히 빠지는 것처럼 얘기했던 게 정반대로 지금 가는 상황이라서 어느 누가 지금 다 갖고 있다가 하나씩 계속 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제 박준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고 좀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를 해서 혐의를 8명을 이제 혐의를 이제 적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첩이 됐다가 이제 8월 2일 날 회수가 된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사본부가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임성근 그 난리를 친 게 임성근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고 빼주려고 한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혐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각해가지고 다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해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의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적시를 한 거예요. 저게 가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저게. 주의의무 위반인 거잖아요. 이게 과실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무엇을 예견해야 되는데 예견 못했거나 예견하고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 못했거나 딱 그 얘기를 그대로 그걸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껏 한 번도 없다고 했었는데 벌써 다 수사본부라든지 경찰 수사기관에서 벌써 내용을 다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말이 다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8월 14일 날 이거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한 문건이에요. 근데 이건 중간 보고잖아요. 그럼 최종 보고가 이제 8월 21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는 8명 중에서 임성근을 포함해서 6명은 빠지고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현장지휘자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껏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임성근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아니면 지금 수사본부가 벌써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법상으로 봤을 때는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비슷하면 다 넘기라는 게 지금 군사법법 개정 취지거든요. 인지만 했더라도 이게 사망사건 관련된 거라면 군에서 하지 말고 민간으로 넘겨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그리고 그 판단은 민간 경찰에서 하라는 거예요. 경북경찰청에서. 그런데 그 제대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끊기 위해서 중간에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거짓말 아니면 하나하나 다 잘못된 거 다 지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법을 바로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제 의장 선출했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이제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이것부터 이제 처리한다는 그렇겠죠. 게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6월 안에 이 법은 다시 또 대통령에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아까 초반에 딱 이번 전국에 오늘 뉴스 보니까 한덕수가 유임될 거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보면 느낀 게 한덕수는 영원히 하겠구나. 5년간 다. 그리고 또 영원히 거부권 행사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승만이 몇 번 했다 그랬죠? 거부권? 45번. 기록 세우러 갔다는 사건. 일단은 거부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후에 왔을 때
3분의 1가 넘느냐 안 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5번 넘을 수도 있겠다. 농담이 아니라 네, 진짜로. 왜냐면은 무더기로 해요. 저는 지난번에 그 막판에 4개 했을 때 도대체 한우 농가 지원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거부권을 그거 홍문표가 발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홍문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야. 무차별적으로. 일단 민주당도 지금은 뭐 해볼 테면 해보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필요한 것도 하겠지만 이제 다 올릴 테고 그래서 진짜 45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승만의 길을 가겠다. 뭐 꼭 쫓겨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승만의 길을 가기는 하겠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그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추념식에서 지난 1월 31일 문경 사고에서 순직했던 소방관 언급은 있었는데 최상병 얘기는 없다. 이런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니까요. 소방관 얘기하는 날입니까? 군인이 더 맞죠. 아니, 뭐 맞아요. 소방관도 맞아요. 네, 맞긴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주된 사람들이 국군 장병 선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어쩌면 기리고 고마워하는 그런 날인데 주객이 조금 전 뭐 소방관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게 군대나 군인 관련된 얘기가 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또 얘기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 한 대목 읽어드리면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관, 박수훈 소방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에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병 얘기를 없어요. 했어야죠. 없어요. 제일 먼저 했어야죠. 그리고 최근에 그 돌아가신 그 훈련병 얘기도 했어야 되는 당연한 거죠. 다 빠졌네. 다 빠졌어요. 훈련병 연결실에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국민의힘 연찬회 가가지고 어퍼컷 날리고 맥주 또 오늘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야 술 가져와 그래가지고 맥주 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아일보가 칼럼이 청광암 논설 주간 칼럼이 정신이 혼미한 듯한 윤 언제 깨어날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조져놨어요.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은 윤석열 때 아닌 어퍼컷 날리다 카운터홈 맞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일보도 묵념이라도 좀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로. 꼭 축하주를 따라야만 했었냐 뭐 이런 칼럼을 제가 동아일보인가 어디서도 제정신이 아닌 것도 아닌 거지만 이제껏 이제 대통령이 의전 관련된 참모들도 있고 저 행사할 때 저는 조언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저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갔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시기 뭐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제정신 아니라고 했는데 참모의 어떤 기능이 상실된 완전히 것 같아요. 마비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가스 기름 얘기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예 그냥 참모진이 조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이르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 그러니까 막 하는 것 같아. 진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일요일날 산업부 장관한테 보고 받고 월요일날 바로 발표를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를 하더라도 이거저거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내가 했을 때 어떤 측면이 있는 거야라고 회의를 소집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뭐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날 그냥 자기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정도만 대통령과 이 논의를 했다는 건데. 그 최소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혼내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스맨들 다 돼버렸어요. 그냥. 전 진짜로 대통령께 진짜 간곡히 조언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지지율 한 최소 3에서 5%포인트 올릴 비책이 있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빨리. 정말로 충정해서 얘기하세요.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대국민 선언을 진짜로 임기 동안은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낮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특유의 태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태도가 너무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 네, 맞아요. 왜 저런 식으로 맨날 술을 먹고 다녀? 왜 중요할 때마다 술 얘기를 꺼내? 뭐 이게 이미 이제 밈이 되고 희화화돼 가지고 더 이상 회복 이 이미지가 대통령의 이미지 이제 프레지던트의 아이덴티티가 네. 거의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거든요. 이거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조기숙 홍보수석이 얘기한 건데 네. 나는 임기 중에 술 안 마시겠대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아니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존경한다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토했잖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제 얘기를 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하더라고요. 아니 술 얘기를 하길래 네.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진짜 좋아요. 저 술을 진짜 매일 저는 윤석열만큼 마실 수도 네. 있는 사람이고 좋아하는데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 방송 한 2년 하면서 네. 거의 안 마셨어요. 평일날은. 네. 그러니까 주말을 마시죠. 그 책임감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저는 예. 그 지각한 적도 한 번도 예. 없습니다. 그 7시 그러니까. 방송이면 어쩌면 그 사소하면 사소할 수 있는 예. 그것도 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그 좋아하는 술도 예. 거의 안 마시고 예. 그 아침에 지각하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엄청 큰 국정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선언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예. 정말로 좀 끊어보시라. 안 죽는다. 술 좀 끊고 술안 먹어도- 지각하지 말고 술 안 먹고 정신이 좀 있으면 참모들이 조언도 하기 좋을 건데 맨날 술 취해 있으니까 조언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계속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술과 경로가 연관이 돼 있어요. 술을 마시고 경로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이게 더 문제가 내가 자꾸 술 얘기해서 좀 딴 사람 소리할 것 같은데 술을 마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오전을 활용을 못 해요. 아침 시간이. 아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고나 이런 것들 결정할 때가 오전이거든요. 그 10시, 지각을 많이 11시에 정말 다들 그냥 일들이 폭탄같이 몰려와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예, 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 새벽 저녁까지 묵고 아침에 10시, 11시에 정신이 없으니까 예. 화만 내쌓고 앉아 있으니까 예. 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하자면은 네. 저도 진짜 술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좋아해요. 네, 잘 먹고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혼술도 많이 먹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저도 아침에 계속 뭐 있고 막 맞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게 맥주를 혼술을 먹으면은 네. 앉은 자리에서 한 4캔 정도 먹어요, 제가. 와, 진짜 잘 드시네. 혼자 많이 드시네. 그냥 습관처럼 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음날 일정에 또 진행이 있고 그래서 제가 네. 무알콜 맥주를 집에서 살아서 10만원어치로 무알콜 맥주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맥주 한 캔, 네. 무알콜 맥주 3캔. 스스로 심리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지금 개인적인 경험을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그냥 방송 진행자들도 안 그러죠. 술 안 그런 먹죠. 태도를 못한다. 왜냐하면 대중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기만큼 먹었어요. 저도 자기만큼. 저도 진짜 변호사 하면서 네. 아무 문제 없을 때 매일 술만.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 1년 차 때 이거 네. 참 이런 내 얘기를 자꾸 왜 하나 싶은데 한 365일 있으면 안 먹은 날이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주말도 먹고 예. 10일이면 뭐 안 먹으면 아버지 생신에 가가 뭐 네. 행패 부릴 수는 없어. 그럴 때 말고는 거의 계속 술을 마셨거든요. 네. 근데도 끊을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알코올 중독에 가깝다 볼 수 있는데 예. 왜냐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YTN 뉴스킹 너희들이 잘하는 YTN 뉴스킹 그것도 하는데 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5년 하면서 당연히 끊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영천시장 가가지고 먼 게 보자마자 대통령 워딩이 소주 딱 한 병만 있으면 돼.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지금 민생이 얼마나 댓글에 어려운데. 아침 기자 근데 대통령. 저는 솔직히 못 가겠더라. 나도 보니까 그것도 다 생각이 나서. 근데 말을 하면 안 되지. 말을 네. 왜 해요? 그리고 돌발 영상은 왜 삭제해 그거. 그 돌방이 그거 못 틀게 했잖아요. 못 틀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이 한 것은 아닙니다. YTN 내부에서 자체 판단으로 했는데 자체 판단이겠지. 자체 판단이겠죠. 증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 증거 없이 그래, 얘기하면 큰일 나. 자체 판단이다. 예. 댓글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차라리 아침 방송을 시키자. 술 못 먹게 아침 방송을 시키자.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맨날 지각 체크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소리 기자. 근데 지각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출근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술과 경로와 지각과 그 세 이게 가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랑 딱 보면 그리고 쉽게 막 좋아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진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네. 아침에 술이 취해 있는데 석유 얘기를 들으니까 반짝 태서 야야 보고 야 이거 발표하지 않는데 오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후회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그게 나쁜 거거든요. 술이라는 게 과연 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술이 나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진짜로. 맨날 천공이 또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정법 시대에서 이천공 씨가 강연을 하고 뭐 산유국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듣는데 70만 원이라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 고위직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심취해가지고 야 천공말을 들으면 돈도 돼. 왜냐하면 주가가 실제로 올랐으니까 그날. 예. 야, 그 천공말 들었더니 정말 그 얘기 듣고 주식을 샀더니 진짜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규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 저는 대통령이 천공의 말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5개월 전에 찍어서 왜 지금 올렸는지도 의문이고 그렇지. 뭐 그럼 정보가 있었던 건가?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유출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네. 나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천공한테 무슨 파이프라인이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아까 전에 말씀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술로 경로, 술 여기에다가 지금 천공까지 완전 김건희까지 해서 사면 초과야 그렇죠.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난 진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단호하게 뭐를 끊던지 그러니까 뭐 하든지 이게 전혀 안 나오잖아.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는 아니 조직이지 공직기강 그러니까? 감찰 뭐 하는 거냐 특별감찰과는 기대도 안 하지만 공직기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관리를 해서 못 나오게 천공 같은 사람들이 행동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젓이 인터뷰하고 내가 의사들을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무슨 권력 무슨 실세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못하게 해야 입틀막 됩니다. 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천공이 저래 지키는 거는 아무도 관여를 못 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니 큰일 났네. 11시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 또 다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어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환경 생태 교육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활동폭이 늘어납니다. 그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때는 음식에 수개월 동안 공을 들이고 막 대통령실 들어갔더니 음식 사진을 나는 먹방인 줄 알았어. 음식 사진 엄청 올려놓은 거예요. 이 또한 예술이다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 이원석 총장은 공개 소환 방침을 확실히 세운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 섭니까? 검찰총장 곧 교체되겠네.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현충일 추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추념식. 그러니까 검찰총장 교체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검찰총장이 교체된다. 9월이긴 한데 임기 종료가 9월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체된 경우도 교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공개 소환 방침을 검찰총장이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진짜로 이거는 용산 입장에서 특히 이제 한남동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모네? 약간 이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영모. 아니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본인의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게 뭐 조직의 보존을 위해서든 뭐든 하여간 검찰 조직을 위해서든 하여간 그거를 얘기를 했고 실제 그게 진행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른 나머지에서 굉장히 제동이 걸릴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입장 나왔잖아요. 이창수가 결정된 거 하지 아니라고. 않겠죠. 이창수 지검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원석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사의를 표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직접 자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질 거고 그냥 저는 물러날 거라고 봐요. 이원석 총장이 물러날 거다. 이원석 총장이 물러날 거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얼씨구나 하고 말 잘 듣는 총장을 새로 임명하겠죠. 근데 시기가 이제 9월이 이제 마지막이라서 뭐 예전에 누구죠? 일찍 마지막 쯤에 나간 사람도 있긴 해요. 맞아요. 김준규였나? 김종규. 그런 적이 있긴 한데 저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이원석의 말이 밑에 안 먹힐 것 같아요. 사실은 대검 검찰총장보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실세입니다. 실제로 수사에 현직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수사 라인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창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환 불가능.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는 총선 때문에 안 나왔던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동 보면 되게 이게 더듬이는 더 좋아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또 싹 감추고 필요하면 나섰다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선다는 거는 본인이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 포토는 쓸 일 없다. 설 일 있으면 또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설 일은 100% 없다 봅니다. 100% 90% 할게요. 99%. 그래, 99%? 네, 알겠습니다. 1%의 가능성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에서는 그림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차기 검찰총장 1순위, 2순위 명단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색깔이 없다. 이번 다음 이원석 총장 이후에 그 1순위 검토 대상은 색깔 없는 사람. 원래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 하나여야 되는. 지금 다 이원석, 뭐 송경호, 그렇죠. 뭐 박찬호 나갔죠. 이 사람들이 다 완전 옆에 오른팔 왼팔이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이 아들이 보니까 배신도 때리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사람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이창수는 아니에요. 이창수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일 잘하네. 그렇게 픽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색무취가 1순위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사생결단에서 천호진이 나오잖아요. 가지치기 좋은 놈 데려다가 백도 없고 끈도 없고 이런 놈 한 명 데려다가 앉히면은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보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특수부가 너무 막 하니까 형사부 쪽으로 내가 우대해주겠다 이런 거 막 보도자료 나올 거예요. 특히 형사통이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뭐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끈도 백도 없는 놈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명 앉히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방식이면 결국에는 특검에 더 힘이 실리는 것이고 이러니까 검찰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김건희 여사는 조사 수사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난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하하호할 때는 아니다. 음식에 공들일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5분 17초나 연장해서 비싼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길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